장모님도 병들었다고 하니까 슬슬 보험금 얘기도 해봐야겠어. 엄마, 저희는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난 내가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다 봤다. 올해 73인 정희 여사는 시골집 작은 방에 홀로 앉아 병원에서 받아온 진단서를 다시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흰 종이 위에 적힌 검은 글씨들이 눈앞에서 흔들렸죠. 말기 췌장암, 여명 6개월. 의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환자분,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해 보시고요. 하고 싶으신 일들이 있으시면 미루지 마세요. 젊은 의사의 말이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하고 싶은 일이라.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특별한 소원이 있겠어요. 그저 딸 얼굴 한 번 더 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정희는 작게 중얼거리며 진단서를 조심스럽게 접어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남편이 똑같은 병으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흘렀는데 이제 자신도 그 길을 따라가게 되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남편 병수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을 걱정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정희야, 수진이 걱정 말고. 너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때는 남편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남편은 이미 딸 수진의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다만 아내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말하지 않았을 뿐이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텃밭에는 정희가 정성스럽게 기른 상추와 고추가 푸르게 자라고 있었어요. 매년 이맘때면 서울에 사는 딸 수진에게 직접 기른 채소를 보내곤 했는데 올해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작년에 보낸 배추김치도 수진이 잘 받았는지 확실하지 않았어요. 고맙다는 짧은 문자 한 통이 전부였거든요. 수진과는 연락이 뜸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명절에 안부 인사 정도만 주고받을 뿐 깊은 이야기를 나눈 적은 거의 없었죠. 처음에는 새댁이라 바쁘겠거니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딸의 목소리에서 생기가 사라져가는 게 느껴졌어요. 전화를 할 때마다 뭔가 억지로 밝은 척하는 것 같았고 대화도 겉핥기식으로만 이어졌습니다. 엄마, 저희는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항상 같은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정희의 모성 본능은 뭔가 이상하다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딸의 웃음소리가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어렸을 때 수지는 정말 명랑한 아이였는데 언제부터인가 그 맑은 웃음을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정희는 천천히 일어나 오래된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진이 어렸을 때 보내온 편지들과 사진들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노란색으로 바랜 사진 속 수진은 앞니가 빠진 채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때 찍은 사진, 중학교 졸업식 사진, 대학교 입학식 사진. 시간의 흐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특히 눈에 띄는 건 수진이 20살 때 써준 편지였습니다. 어머니 날에 받은 그 편지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엄마,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나중에 제가 결혼해서도 엄마처럼 따뜻한 가정을 만들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의 수지는 과연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을까요? 정희의 마음에는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 마지막이니까. 수진이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가자. 정희는 마음을 굳히고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많은 것은 필요 없었어요. 딸에게 줄 작은 선물 하나와 갈아입을 옷 몇 벌, 그리고 비상금으로 모아둔 돈 봉투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선물은 수진이 어렸을 때 좋아했던 전통 한과였어요. 시내 한과점에서 정성스럽게 포장해온 것이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정희는 남편의 영정 앞에 잠시 서서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수진이 보고 올게요. 딸이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올 테니까 당신은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세요. 남편의 온화한 미소가 담긴 사진을 바라보며 정희는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혼자 남겨질 딸이 걱정되어서 차마 떠나지 못했던 남편의 마음이 이제야 이해가 되었어요. 대구역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 정희는 계속 수진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시도해봤지만 계속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될 뿐이었어요. 아마 바쁜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그냥 깜짝 놀라게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KTX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정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딸이 자신을 반겨줄까 하는 기대와 함께 혹시 폐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함께 밀려왔거든요.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만남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환한 도시의 불빛들이 정희의 눈에는 낯설게 느껴졌어요. 10년 전 남편 병원비 때문에 서울을 자주 오갔던 기억이 났지만 그때와는 또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 일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택시를 타고 수진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니 시계는 벌써 10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늦은 시간에 찾아가는 게 맞는 건지 잠시 망설였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마당에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더군다나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생각에 더욱 발걸음을 서둘렀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정희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얼마 만에 보는 딸의 얼굴일까요? 수진이 놀라긴 하겠지만 분명 반가워할 거라는 생각에 작은 미소가 입가에 번졌어요. 하지만 정희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보게 될 진실이 얼마나 충격적인 것인지를 말이에요. 수진이 사는 아파트 앞에 선 정희는 잠시 숨을 고르며 초인종을 누르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발견했어요. 문틈 사이로 거실에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안에서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희는 초인종을 누르려던 손을 멈췄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이 시간에 누가 집에 있는 걸까요? 수진과 사위 태석의 목소리가 들리는 건 당연하지만 다른 사람의 목소리도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손님이라도 온 건가? 정희는 조심스럽게 문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민망한 상황을 만들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귀에 들어온 말들은 정희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걔가 뭘 알아? 엄마가 시골에서 좀 모아서 오면 그걸로 그냥 이 집도 내 이름으로 바꾸고 그 후엔 쫓아내면 그만이야. 그 목소리는 분명히 사위 태석이었습니다. 정희는 귀를 의심했어요. 자신이 잘못 들은 게 아닐까 싶어서 더 가까이 다가가 문틈 사이로 살짝 들여다보았죠. 거실 소파에는 태석이 편안하게 기대어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낯익은 여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와인잔을 기울이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를 본 순간 정희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건 서영이 아니냐? 서영은 수진의 대학 동기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수진이 결혼할 때 신부 들러리를 서기도 했고 그 후로도 종종 집에 놀러 오곤 했던 사이였습니다. 정희도 서영이를 딸처럼 예뻐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서영의 모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태석과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깨를 맞대고 앉아 있었고 그들 사이의 분위기는 단순한 친구 관계로 보기에는 너무 친밀했어요. 태석은 술에 취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진이? 뭐? 순진하긴 한데 순진하니까 바보지. 애미도 병들었다고 하니까 슬슬 보험금 얘기도 해봐야겠어. 정희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이 병에 걸린 사실을 태석이 어떻게 알고 있는 거죠? 수진에게도 아직 말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보험금이라니. 정희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서영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웃었어요.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 수진이가 눈치채면. 눈치채긴 뭘 눈치채. 걘 맨날 우울해하느라 정신없어. 게다가 요즘 약까지 먹고 있잖아. 진정제 말이야. 태석의 말에 정희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딸이 약을 먹고 있다고요? 우울해한다고요? 정희는 그동안 수진의 목소리가 왜 그렇게 기운이 없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었어요. 그래도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만약에 누가 알면. 서영의 걱정 섞인 목소리에 태석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누가 알아? 수진이 엄마는 시골에서 혼자 살고 있고 수진이는 친구도 별로 없잖아. 너 빼고는 말이야. 정희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딸이 이렇게 외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가장 믿었던 친구와 남편이 자신을 배신하고 있었다니요. 태석은 계속해서 충격적인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어차피 장모님도 오래 못 살 것 같던데. 병원에서 연락 왔을 때 들어보니까 꽤 심각한 것 같더라고. 그럼 보험금도 들어오고 집도 내 명의로 정리하고 일석이조지. 서영이 조금 불안한 듯 물었어요. 그런데 수진이한테는 언제 말할 거야? 엄마 병 얘기 말이야. 굳이 말해야 하나? 어차피 스트레스만 받을 텐데.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되지. 정희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이런 악독한 남자와 살고 있었고 가장 친한 친구마저 등을 돌렸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렸어요. 숨이 목까지 차올랐고 현기증이 났습니다. 뒤로 물러서려던 정희의 발끝이 현관 앞에 놓인 신발장에 부딪혔습니다. 딱 하는 작은 소리가 났지만 조용한 복도에서는 그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누구야? 태석의 날카로운 목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태석과 서영이 동시에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정희와 눈이 마주쳤어요.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태석의 얼굴은 순간 하얗게 질렸고 서영은 당황한 나머지 와인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정희는 그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다 들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어요. 태석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고 애쓰며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장모님? 언제 오셨어요? 연락도 안 주시고. 하지만 정희는 태석의 거짓 웃음 뒤에 숨은 당황과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어요.
서영은 아예 정희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이는 어디 있느냐? 정희의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에 태석이 더듬거렸어요. 아, 수진이는 일찍 잠들었어요.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래, 나도 들었다. 약을 먹고 있다며? 태석의 얼굴이 더욱 경직되었습니다. 정희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가늠할 수 없었거든요. 정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들을 지나쳐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딸을 직접 확인해 봐야 했어요. 수진이 정말 괜찮은지, 정말 잠들어 있는지를 말이죠. 정희는 태석과 서영의 시선을 받으며 조용히 거실을 지나 수진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어요. 방금 전 들은 충격적인 대화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딸의 안위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희미한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침대 위 딸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었어요. 정희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수진은 정희가 기억하는 그 통통하고 건강했던 딸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얼굴은 병적으로 야위어 있었고 눈 밑에는 시커먼 그늘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한때 장미빛이었던 뺨은 창백했고 숨소리마저 가늘고 불안정했어요. 우리 수진이 언제 이렇게 말랐니? 정희는 무릎을 꿇고 딸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수진의 이마에 손을 올려놓자 차가운 느낌이 전해졌어요. 열은 없었지만 뭔가 생기가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진의 베개 옆에는 여러 개의 약병이 놓여 있었어요. 정희가 라벨을 자세히 보니 수면제, 진정제, 항우울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딸이 이런 약들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정희의 마음은 더욱 아팠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든 건가? 엄마가 더 자주 연락했어야 했는데. 정희는 자책감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동안 딸이 괜찮다고 말할 때마다 그 말을 그대로 믿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어머니의 직감으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으면서도 깊이 파고들지 않았던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이때 뒤에서 태석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장모님, 갑자기 오시다니요. 연락이라도 주시지. 태석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목소리 끝에 떨림이 묻어나고 있었어요. 정희는 수진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그냥 내 얼굴 한번 보러 왔다. 그러게요. 미리 연락 주셨으면 준비라도 했을 텐데. 수진이도 장모님 오신다는 걸 알았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태석의 말에는 가식이 가득했어요. 정희는 방금 전 거실에서 들은 그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역겨웠습니다. 수진이 작은 신음소리를 내며 뒤척였어요. 약에 취해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 뭔가 불안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어요. 정희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전에 통통했던 손은 이제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어요. 손목에는 희미하지만 멍 자국 같은 것들이 보였습니다. 정희는 그 자국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어요. 수진아. 정희가 딸의 이름을 부르자 수진이 살짝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초점이 없는 채로 천장을 바라보더니 곧 다시 눈을 감았어요.
약 때문에 의식이 몽롱한 상태였습니다. 태석이 뒤에서 설명했어요.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의사가 처방해준 수면제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좀 깊이 잠들어 있는 것 같네요. 정희는 수진의 침대 옆 협탁을 살펴보았습니다. 약병들 외에도 물컵이 놓여 있었는데 그 물에서는 약간 쓴 냄새가 났어요. 혹시 물에도 약을 탄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얘가 언제부터 이렇게 말랐느냐? 정희의 질문에 태석이 잠시 머뭇거렸어요. 아, 그게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요. 회사 일도 힘들고 뭐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 무슨 스트레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직장에서 있는 일들이고. 태석의 대답은 모호했어요. 정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딸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수진의 방을 둘러보니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벽에 걸려 있던 밝은 색조의 그림들은 모두 사라졌고 대신 커튼이 두껍게 쳐져 있어서 낮에도 어두울 것 같았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화장품 대신 각종 약들이 정렬되어 있었어요. 정희는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왔다, 수진아. 이제 괜찮을 거야. 하지만 수진은 깊은 잠에 빠져 있어서 정희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정희는 딸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태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장모님, 오늘 밤은 어디서 주무실 건가요? 여관이라도 잡아드릴까요? 아니다. 여기서 하룻밤 자야겠다. 여기서요? 하지만 준비된 게 없는데. 괜찮다. 거실 소파에서 자면 된다. 태석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희가 하룻밤 머무르게 되면 자신과 서영의 관계가 더 들킬 위험이 있었거든요. 그럼 서영이는 보내야겠네요. 그래, 그러는 게 좋겠다. 정희의 차분한 대답에 태석은 더욱 불안해했어요. 정희가 얼마나 많은 걸 알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할 수 없었거든요. 정희는 수진의 방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딸을 돌아보았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수진과 제대로 된 대화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도 생각해 봐야 했습니다. 거실로 나온 정희를 보며 서영이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이모. 하지만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영을 쭉 바라보며 말했어요. 수진이가 많이 아픈 것 같은데 친구로서 신경 써주지 못했니? 서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정희의 날카로운 시선이 자신의 양심을 꿰뚫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서영이 집에 돌아간 후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긴 밤을 보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태석과 서영의 대화가 계속 맴돌았고 야위어 있던 딸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얕은 잠에 들었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 딸의 방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태석은 일찍 출근한다며 서둘러 집을 나갔습니다. 정희에게는 간단히 인사만 하고 나가면서 어색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희로서는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이제 딸과 둘만 남았으니까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수지는 오전 10시가 넘어서야 깨어났습니다. 정희가 주방에서 미역국을 끓이고 있을 때 수진이 비틀거리며 나왔어요.
아직 약 기운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듯 걸음걸이가 불안정했습니다. 엄마, 언제 오셨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정희는 딸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최대한 밝은 표정을 지으려고 애썼습니다. 어젯밤에 왔다. 너 보고 싶어서 그냥 왔어. 갑자기 오시면 연락이라도 주시지. 수지는 정희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예전 같으면 엄마가 오면 그렇게 기뻐하던 딸이었는데 지금은 마치 짐이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미역국 끓였다. 먹자. 정희가 상을 차려놓고 딸과 마주 앉았어요. 하지만 수지는 숟가락을 들었다가도 금세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식욕이 없어 보였어요. 많이 먹어야 한다. 너무 말랐어. 괜찮아요, 엄마. 요즘 입맛이 없어서. 수진의 대답에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딸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 명백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정희는 수진의 방을 치우겠다고 나섰습니다. 수진은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지만 정희의 완강한 의지에 결국 허락했어요. 수진이 씻는 동안 정희는 방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침대 시트를 갈아주고 쌓여있던 옷들을 정리하면서 정희는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침대 밑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상자였습니다. 호기심에 열어보니 그 안에는 수진의 일기장이 들어 있었어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딸의 사생활을 엿보는 게 맞는 일일까요? 하지만 딸의 진짜 상황을 알아야 도와줄 수 있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부터 정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결혼한 지 3년째. 오늘도 맞았다. 이유는 모르겠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냥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때리는 것 같다.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이어졌어요. 서영이가 자주 집에 온다. 처음에는 반가웠는데 요즘엔 뭔가 이상하다. 태석이와 너무 친해진 것 같다. 내가 예민한 건가? 엄마한테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다. 엄마가 알면 얼마나 속상할까? 내가 잘못 선택한 거니까 내가 감당해야지. 오늘은 정말 심했다. 얼굴에 멍이 들어서 화장으로도 가릴 수 없을 정도다. 회사에는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거짓말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정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동안 딸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전화하실 때마다 괜찮다고 거짓말한다. 목소리라도 밝게 내려고 노력하지만 쉽지 않다. 엄마 목소리만 들어도 울고 싶어진다. 서영이가 태석이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다. 확신은 없지만 느낌이 그렇다. 나는 이제 정말 혼자인 것 같다. 약을 먹기 시작했다.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들이다. 이 약들 덕분에 하루하루 버틸 수 있다. 하지만 점점 약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다. 정희는 일기장을 읽으며 자신을 자책했어요. 딸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왜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왜 더 자주 만나러 오지 않았을까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최근 날짜의 기록이 있었어요. 엄마가 아프시다는 소문을 들었다. 태석이가 흘린 말인데 확실하지는 않다. 만약 정말이라면 나는 정말 혼자가 되는 건가? 엄마한테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다.
내 모습을 보시면 엄마가 얼마나 상심하실까. 정희는 일기장을 덮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딸이 자신의 병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그런데 태석이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이때 수진이 씻고 나와서 정희가 일기장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그건... 수진아. 정희는 일기장을 내려놓고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더 자주 왔어야 했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다. 엄마, 저는... 수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정희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너무나 야위어진 딸의 몸에서 뼈가 만져질 정도였어요. 이제 엄마가 알았으니까 괜찮다. 혼자서 끙끙 앓지 마라. 엄마, 정말 아프세요? 태석이가 그러는데. 정희는 딸의 질문에 잠시 멈칫했어요. 자신의 병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 엄마가 좀 아프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엄마가 아니라 너야. 수진이 정희의 품에서 더욱 세게 울었어요. 그동안 참고 있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 정말 무서워요. 이 집에 있는 게 무서워요. 정희는 딸의 고백을 들으며 마음을 굳혔어요. 이제 더 이상 딸을 이 지옥 같은 상황에 혼자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괜찮다, 수진아. 엄마가 여기 있잖니. 이제 혼자가 아니야. 하지만 정희는 알고 있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저녁 태석이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집안 분위기는 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거실 소파에 단정히 앉아 있었고 수지는 평소보다 훨씬 침착한 모습이었어요. 태석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애써 평범한 척 행동했습니다. 장모님,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어요? 수진이랑 오랜만에 얘기 많이 하셨죠? 정희는 태석을 가만히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우리 수진이랑 참 오랜만에 제대로 된 이야기를 했네. 태석의 얼굴에 미묘한 긴장감이 스쳤어요. 정희의 말투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감지했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정희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다 봤다. 태석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모르는 척하려고 애썼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젯밤에 서영이랑 한 얘기 말이다. 보험금 얘기, 진명의 얘기, 그리고 정희는 잠시 멈추고 수진을 바라봤어요. 수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어머니의 말에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수진이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도 다 안다. 태석은 이제 더 이상 속일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오히려 더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요? 장모님이 뭘 하실 건데요? 태석의 태도 변화에 정희는 놀라지 않았어요. 이미 어젯밤에 그의 본성을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태석은 소파에서 일어나 정희에게 가까이 다가왔어요. 위협적인 자세였습니다. 장모님, 현실을 좀 보세요. 이 집 명의가 누구 건지 아세요? 병원비는 누가 내고 있고 수진이 월세는 누가 내고 있는지 아세요? 정희는 태석의 협박에도 꿈쩍하지 않았어요. 그게 다 내 돈이냐? 당연하죠.
제가 벌어서 제가 내고 있는 거예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나도 안다. 정희의 말에 태석이 당황했어요. 정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 가늠할 수 없었거든요. 수진이 명의로 받은 대출, 수진이 월급으로 갚고 있는 그 대출 말이다. 그리고 내가 보낸 생활비도 다 내가 가로챘지? 태석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화가 났다기보다는 들킨 것에 대한 당황스러움이었습니다. 그것도 다 가정을 위해서 한 일이에요. 집안 경제를 제가 관리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가정을 위해서? 정희가 비웃었어요. 우리 수진이 얼굴에 멍들게 하는 것도 가정을 위해서냐? 이 말에 수진이 깜짝 놀라며 정희를 바라봤어요. 자신의 일기를 본 정희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태석은 이제 완전히 가면을 벗었습니다. 장모님, 좋게 말할 때 그냥 조용히 돌아가세요. 여기서 소란 피우면 수진이한테 좋을 게 없어요. 협박하는 거냐? 협박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수진이는 이제 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요. 태석은 수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보세요, 저 상태를. 약 없이는 하루도 못 견디잖아요. 그 약값도 제가 대고 있고 병원비도 제가 내고 있어요. 정희는 태석의 눈빛에서 사람을 지배하려는 악의를 보았습니다. 그는 수진을 완전히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것을 무기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장모님도 아프시다면서요? 치료비 많이 들 텐데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태석의 말에는 가짜 친절과 함께 교묘한 위협이 섞여 있었어요. 정희가 순순히 물러나지 않으면 치료비 지원도 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물론 가족이니까 도와드리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저희한테도 사정이 있잖아요. 정희는 태석의 말을 들으며 더욱 분노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차분함을 유지했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러시군요. 그럼 앞으로도 서로 간섭하지 않고 지내면 좋겠네요. 태석은 승리한 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정희가 자신의 협박에 굴복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정희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더는 딸을 혼자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태석의 협박과 위협에 굴복할 수도 없었고 무엇보다 딸의 안전이 가장 중요했어요. 수진아. 정희가 딸을 불렀어요. 엄마가 며칠 더 있을 거다. 태석이 즉시 반대했어요. 그건 좀. 저희도 신혼부부인데 계속 계시면 불편하잖아요. 신혼부부? 정희가 다시 비웃었어요. 신혼부부가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우나? 태석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어요. 정희가 서영과의 관계까지 알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거든요. 장모님 말 조심하세요. 근거도 없는 소리를. 근거가 없다고? 정희는 태석을 쏘아보며 말했어요. 어젯밤에 내가 본 건 뭐였나? 거실에서 서영이랑 와인 마시며 하던 얘기들 말이다. 태석은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제 집이에요. 원하지 않는 손님을 계속 모실 이유는 없죠. 내 집? 정희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어요. 이 집 계약서 한번 보자. 태석이 당황했어요. 계약서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정희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었어요. 딸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태석과의 대치 이후 정희는 서울에 남기로 결심했습니다. 딸을 혼자 둘 수는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정희는 태석이 출근한 틈을 타서 집을 나섰어요.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 향한 곳은 법무법인이었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본 가정폭력 전문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상담실 문을 두드렸어요. 어서 오세요. 전화로 상담 예약하신 분이시죠? 젊은 여자 변호사가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정희는 수진의 일기장과 휴대폰으로 몰래 찍은 사진들을 꺼내 보였어요. 딸이 남편한테 맞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남편이 딸 친구와 바람도 피우고 있고요. 변호사는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정폭력과 불륜 모두 이혼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좋겠네요. 어떤 증거요? 병원 진료 기록, 상처 사진, 그리고 가능하다면 폭력 장면이나 불륜 증거를 담은 영상이나 음성 파일이요. 정희는 메모를 하며 끄덕였어요. 변호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 문제도 중요해요. 집 명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대출은 누구 명의인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 부분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사위가 딸 몰래 여러 가지 조작을 한 것 같거든요. 변호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그렇다면 경제적 학대에 해당할 수도 있겠네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온 정희는 다음 목적지로 향했어요. 부동산 등기소였습니다. 수진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진짜 소유 관계를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니 정희의 예상이 맞았어요. 집은 원래 수진과 태석의 공동 명의였는데 언젠가부터 태석 단독 명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수진 명의로 된 거액의 대출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잖아. 정희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태석이 수진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고 집까지 빼앗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오후에는 수진이 다니는 병원을 찾아갔어요. 정신과 의사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환자 보호자이신가요? 네, 수진이 어머니입니다. 의사는 정희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환자분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예요.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요? 주로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당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환자분께서 혹시 어떤 트라우마를 겪으신 적이 있나요? 정희는 딸이 겪고 있는 현실을 의사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치료와 함께 환경 변화가 반드시 필요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리 약을 써도 근본적인 치료가 어렵습니다. 환경 변화라면 폭력을 가하는 사람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해요. 그리고 안전한 환경에서 충분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정희는 더욱 확신을 가졌어요. 딸을 태석으로부터 구해내는 것이 치료의 첫걸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희는 은행에 들렀어요. 자신의 노후 자금 일부를 인출했습니다. 변호사 비용과 당분간의 생활비가 필요했거든요. 어머니, 이렇게 큰 금액을 인출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은행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딸을 도와줘야 해서요. 정희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평생 모은 돈이었지만 딸의 안전보다 중요한 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저녁 시간이었어요. 수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정희가 들어오자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정희는 오늘 한 일들을 아직 수진에게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딸이 불안해할까 봐서였습니다. 태석이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정희와 수진은 조용히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태석은 정희를 보며 비꼬듯 말했습니다. 장모님, 오늘도 관광 잘하셨나요? 그래, 서울 구경 좀 했다. 정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태석은 정희가 무엇을 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계실 건가요? 저희도 일상이 있는데. 글쎄, 좀 더 있어야겠다. 태석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어젯밤의 대화 이후로 정희를 함부로 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수진과 조용한 대화를 나눴어요. 수진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는데, 너 혹시 이 집 명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니? 수진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제 이름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결혼할 때 공동 명의로 했거든요. 그리고 대출은? 대출도 저희 둘 다 이름으로 받았어요. 하지만 태석이가 관리하고 있어서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요. 정희는 수진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어요. 태석이 얼마나 교묘하게 딸을 속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내일부터 너랑 함께 이런저런 일들을 정리해보자. 무슨 일들이요? 내가 알아야 할 일들이 많다. 이제 성인이니까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야지.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아직 정희의 진짜 계획이 무엇인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내가 우리 딸 꼭 구해낼게. 조금만 더 기다려줘. 이제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정희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태석의 본색을 완전히 드러낼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오후에 정희는 일부러 동네 마트에 가서 소주 한 병을 사들고 왔어요. 장모님, 술은 왜 사오셨어요? 태석이 퇴근해서 보니 식탁 위에 소주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사위랑 한잔하고 싶어서 말이야. 정희의 제안에 태석은 당황했어요. 어젯밤 대치 이후로 정희의 행동이 예측하기 어려워서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술을 잘 못해서요. 그래도 한 잔 정도는 할 수 있지? 내가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정희는 은근히 압박했어요. 태석으로서는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정희와 태석은 거실에서 마주 앉아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수지는 몸이 좋지 않다며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정희가 미리 부탁한 것이었어요. 사위야, 그동안 우리 수진이 잘 돌봐줘서 고맙다. 정희는 술잔을 들며 말했어요. 태석은 어리둥절했지만 일단 잔을 받았습니다. 한 잔, 두 잔. 시간이 지날수록 태석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평소 술을 잘 못하는 태석은 금세 취기가 올랐습니다. 장모님도 한 잔 하세요. 태석이 정희에게 술을 따라 주었어요. 하지만 정희는 술잔에 입만 대고 실제로는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위야, 서영이라는 친구, 어떤 사이냐? 정희가 슬쩍 질문을 던졌어요.
태석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냥 수진이 친구죠. 그냥 친구치고는 너무 자주 오는 것 같던데 요즘 수진이가 우울해해서 친구가 자주 와주면 좋을 것 같아서요. 태석의 대답은 애매했어요. 술이 들어가면서 점점 말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수진이가 요즘 너무 예민해요. 조금만 뭐라고 해도 울고불고 하고 그래서 때리는 거냐? 정희의 직설적인 질문에 태석이 움찔했어요. 때린 게 아니라 가끔 좀 세게 말하는 거죠. 교육 차원에서요. 교육? 정희는 속으로 분노했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술이 더 들어가자 태석의 말이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도 아시잖아요. 수진이가 얼마나 답답한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아니다. 사실이잖아요. 집안일도 서툴고 돈 관리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태석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평소 속에 있던 불만들이 술과 함께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영이는 수진이랑 정말 다르거든요. 똑똑하고 센스도 있고 정희는 태석이 점점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영이가 그렇게 좋으면 왜 우리 수진이랑 결혼했냐? 그때는 몰랐죠. 결혼해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태석은 이제 완전히 취해서 자제력을 잃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서영이가 더 좋아요. 수진이보다 훨씬요. 정희의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태석의 입에서 결정적인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서영이랑 네, 사실 몇 달 전부터 만나고 있어요. 태석이 드디어 불륜 사실을 인정했어요. 정희는 냉정함을 유지하며 더 추궁했습니다. 수진이는 모르나? 눈치채긴 하는 것 같은데. 확실히는 모르죠. 워낙 무기력해서요. 그렇게 딸을 무기력하게 만든 게 누구냐? 정희의 날카로운 질문에 태석이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 술에 취한 상태라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그런 성격이었어요. 저는 그냥 현실을 알려준 것뿐이죠. 현실을? 수진이가 너무 꿈만 꾸고 살아서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가르쳐 준 거예요. 정희는 태석의 말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깨달았어요. 자신의 폭력과 학대를 교육이라고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태석이 갑자기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장모님 병원비 많이 들겠네요?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아니에요. 가족이니까 당연히 걱정되죠. 그런데 보험금은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정희는 태석의 진짜 속셈을 알 수 있었어요.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왜 그런 걸 물어보냐? 그냥 미리 계획을 세워놔야 하지 않나 싶어서요. 수진이도 정신적으로 약한데 장모님까지 없어지면 태석의 말에는 가짜 걱정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정리할 건 정리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 명의도 그렇고 보험도 그렇고 드디어 태석의 진짜 목적이 드러났어요. 정희의 재산과 보험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때 정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수진의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거든요.
혹시 수진이 듣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위야, 솔직히 말해봐라. 서영이랑 결혼하고 싶은 거지? 정희의 직접적인 질문에 태석이 잠시 당황했어요. 하지만 술에 완전히 취한 상태라 진심을 말해버렸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좋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상황? 수진이를 그냥 버릴 수는 없잖아요. 여러 가지로 얽혀 있는 게 많아서 정희는 태석이 말하는 여러 가지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집과 재산,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보험금을 놓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수진의 방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수진이 방문을 조용히 열고 나왔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충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태석의 고백을 모두 들었다는 것이 분명했어요. 정희는 딸의 표정을 보며 안타까움과 동시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수진도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다 들었어.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 보였어요. 태석은 수진을 보고 깜짝 놀라며 일어나려고 했지만 술에 취해 휘청거렸습니다. 수진아, 언제 나왔어? 잠든 줄 알았는데. 잠든 척했지. 엄마가 부탁하셔서. 태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자신이 완전히 함정에 빠졌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수진아, 내가 한 말은 서영이와 바람 피우는 것도, 나를 무기력하게 만든 것도, 엄마 보험금을 노리는 것도 다 사실이지? 수진의 질문에 태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술에 취해 내뱉은 진실들을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일어나서 거실 한쪽에 숨겨놓았던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이것도 다 녹음되어 있다. 태석이 그제야 자신이 완전히 덫에 걸렸다는 것을 알았어요. 갑자기 술이 깨는 것 같았습니다. 장모님,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한 건 누구냐? 우리 딸한테 그런 짓을 하고도 그런 소리를 하냐? 정희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정희와 수진은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먼저 수진을 정신과 병원에 데려가서 상해 진단서를 받았어요. 의사는 수진의 상태를 보고 심각성을 인지했습니다. 지속적인 정신적 학대와 신체적 폭력의 흔적이 보입니다. 치료를 위해서는 가해자로부터의 완전한 분리가 필요해요. 진단서를 받은 후 정희와 수진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와 함께 태석의 녹음 파일도 제출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가정폭력과 협박, 그리고 경제적 학대까지 입증 가능해요. 경찰관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정하며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더 구체적인 법적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들었어요.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 분할 소송도 병행해야 합니다. 집 명의가 불법적으로 변경된 부분과 대출 사기 부분도 형사 고발하겠어요. 며칠 후 태석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가정폭력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어요. 서영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지는 처음에는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멍하니 있었어요. 하지만 점차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당연하지.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내가 당한 일들을 생각해봐라. 정희는 딸을 안아주며 다독였어요. 몇 주 후
정희와 수지는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태석이 살던 아파트에서 나와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집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수지는 서서히 회복되어 가고 있었어요. 약물 치료와 함께 심리 상담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태석이라는 공포의 존재가 사라지자 점점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엄마, 이제 제가 엄마를 돌봐드릴게요. 수진이 작은 화분에 물을 주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딸의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래. 엄마가 너 지키려고 왔다가 내가 엄마를 지켜주는구나. 정희의 암 치료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었어요. 완치는 어렵지만 수진과 함께하는 시간이 생기면서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저녁 무렵 모녀는 작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엄마, 그동안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모르겠어요. 바보가 아니다. 너무 착한 거지. 앞으로는 달라질 거예요. 제대로 살아갈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다짐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 제가 엄마 병원비 벌어서 낼게요. 이제 제가 책임질게요. 정희는 딸의 성장한 모습을 보며 뿌듯했어요.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정희는 창가에 놓인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딸 이제 괜찮아졌어요. 걱정 마세요. 수진도 아버지 사진 앞에 다가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빠,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할게요. 엄마도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문틈 사이로 보았던 그 악몽의 밤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새로운 희망의 문이 열렸어요. 정희와 수지는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남은 시간을 소중히 보내기로 다짐했습니다. 비록 정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딸이 이제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정희는 충분히 만족했습니다. 작은 집안에 평온이 찾아왔고 모녀의 웃음소리가 오랜만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짜 가족의 따뜻함이 되살아난 순간이었어요.